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즐거운 한국사 시간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원격 수업에 돌입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코로나도 한참 확산 중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이제 여러분들은 수능 그 주간에는 원격 수업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격 수업이라고 또 대충 수업 듣지 말고 지금 오늘부터 하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셔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오늘부터 하는 부분은 교과서 262쪽부터 이제 4.19 혁명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 이쪽 파트를 이제 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 전에 이제 제가 강조했던 내용들 있죠. 우리가 지금 이 현대사를 배우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우리 이 현대사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이 광복 이후부터 지금까지 민주주의가 쭉 발전해 왔는데 이 민주주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의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이 현대사 그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이러한 좋지 못한 행동들을 반복하지 말고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계속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사 부분의 이제 정점부터 시작합니다. 이 4단원부터 이제 거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딱 제가 필기한 것만 봐도 조금 여러분 머리 아플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잘 들어주시고 원격 수업으로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궁금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못 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이점은 있죠.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들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자세하게 하여튼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내용을 또 줄줄이 보기 전에 이제 제가 연표를 하나 그렸습니다. 연표 이제 보면은 아주 복잡하죠. 지금 48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61년, 지금 한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되는 지금 안에서 되게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지금 제가 적어놓은 건 262쪽, 3쪽 이 두 페이지 내용밖에 제가 지금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용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 페이지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은 지금 그 안에 이만큼의 설명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죠? 시작하겠습니다. 48년에 이제 재헌국회가 이제 성립이 됩니다. 재헌 총선을 통해서 50 총선거를 통해서 재헌국회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나온 헌법이 재헌헌법입니다. 이제 7월 17일 나오죠. 이 재헌국회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대통령은 이승만, 부통령은 이시영으로 해가지고 일대 대통령과 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이미 했던 내용이고 이때 국회는 이때 대통령과 부통령은 누가 뽑았댔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회에서 간선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뽑는 게 아니라 간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였다라는 거 우선 알고 있고 넘어가서 이제 50년부터 봅시다. 50년에는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봤던 6.25 전쟁 내용이 나오죠. 50년 6월에 전쟁이 터지는데 그 전쟁 터지기 전에 봄에 2대 국회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 이때 국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이승만에 반대하는 세력, 그러니까 야당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승만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대거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승만은 조금 본인한테 좋지 않은 형국이죠. 왜냐? 우선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자기들이 국회가 자기를 도와주지 못하는 입장이 되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하죠. 2년 뒤에 지금 2대 국회는 지금 왜 2년 만에 지금 국회를 다시 만들었냐? 지금은 4년이죠. 원래는 4년 임기인데 이때 2년 만에 한 거는 재헌국회를 임시로 2년만 하고 정식으로 2대 국회는 2년 뒤에 하자고 결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뒤로부터 이제 4년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2대 국회에서 이제 이승만의 반대 세력이 이제 당선이 되는데 대통령은 그대로 4년으로 주기로 그대로 갑니다. 4년 임기에 뭐였죠? 1회 1차로 중임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우리 재헌헌법을 배웠습니다, 그때. 그래서 4년 뒤에 52년에 이제 선거를 하는데, 대통령 선거요. 대선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통령 선거를 누가 해요?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국회에서 간선으로 뽑기 때문에 지금 50년의 국회가 이렇게 이승만의 반대 세력이 대다수가 차지하게 되면은 이승만이 2년 뒤에 대통령을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여건이 되기 힘들다라고 판단이 되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였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다가 전쟁이 빵 터집니다. 그래서 전쟁이 언제까지 가죠? 전쟁은 53년에 종전이 되죠. 근데 이제 어쨌든 52년에 그 중간에 전쟁 한참 하고 있을 때 중간에 이제 대통령은 어쨌든 뽑아야 되잖아요. 국회에서. 근데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임시 수도는 부산이었습니다. 부산.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새롭게 대선을 하기 전에 지금 이대로 대통령을 뽑게 되면은 이승만이 안 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이 먼저 선수를 칩니다. 발췌 개헌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발췌 개헌을 진행을 하는데 이 발췌라는 말이 뭐죠? 발췌? 우리가 발췌라는 말을 요즘엔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발췌라는 거는 뽑아서 선택해서 뽑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뽑는다 라는 내용이 발췌인데 어떻게 뽑았냐 이걸 보면 이제 이 발췌라는 의미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승만 정부는 이제 자기한테 유리하게 직선제를 하자, 대통령을 뽑는데 직선제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는 지금 그대로 현행대로 간선제로 가자. 간선제로 가는 것보다는 간선제보다는 지금 뭘 주장했냐면 내각 책임제를 주장을 합니다. 내각 책임제. 지금 머리 아파지죠. 지금 이거 보통 일반 사회, 그러니까 여러분 통사 시간에 배웠으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2학년 올라가면 이제 정치와 법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이승만은 대통령을 직접 뽑는 직선제와 그 다음에 그 국회를 단원제, 양원제를 채택을 하자고 하는데 이 국회를 양원제로 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회는 내각 책임제와 그 다음에 국회를 단원제로 두자, 그대로 지금과 같이 두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은 뭔 소리인지 모르죠, 지금. 대부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미리 했습니다. 물론 써놓진 않고요. 더 빼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그 다음에 단원제와 양원제를 이제 여러분이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제 이과 가는 친구들은 이제 정치화법을 안 배우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이 나중에 어쨌든 선거도 하고 다 투표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전체적인 기본적인 정치 시스템을 모른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앞으로의 민주주의에 꼬신 투표에 무관심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정도는 알고 가야겠죠. 대통령제, 지금 우리가 현행이 대통령제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부가 구성되는 형태가 대통령제죠. 근데 이 의원 내각제는 뭘까요? 의원 내각제. 이게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일본 같은 케이스, 우리 이제 대한민국 케이스는 대통령제, 아니면 미국 이런 케이스가 대통령제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 일본은 천황도 있잖아요. 일본 천황이 중심이 되는 국가 아니잖아요. 근데 천황은 지금 거의 이제 형식상으로 있고, 정부는 누가 해요? 총리가 하죠. 총리가 진행을 하는 형태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좀 설명하기 사실 좀 어렵긴 해요. 제가 뭐 일반 사회 이제 선생님은 아니니까. 네, 설명을 하자면은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를 해요. 국회의원 선거, 국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국회를 구성을 할 때 만약에 국회에서 이제 선거를 하면은
만약에 두 당이 있는데 잘 나가는 두 당, 지금 우리나라도 잘 나가는 두 당이 있다고 이제 보면 진보랑 보수로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A당이 만약에 총 300석에 200석을 차지하고 B당이 100석을 차지해요. 그럼 다수당이 어디죠? 지금 다수당은 A당이 되죠. 이 다수당이 A당이 되는데 이 의원 내각제에서는 이 A당이 이제 다수당이 됐으니까 이 A당이 모든 정치를 끌고 가는 입장에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수당이 된 A당의 총수, 그러니까는 뭐 당 대표라든지 그런 총수가 그대로 총리가 되는 지금 형태가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래서 이해돼요, 이거? 뭐 이해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시 여기는 지금 국회입니다. 국회 정원이 총 300석에서 A당은 200석, B당은 100석 하면 지금 여기가 승리잖아요. 여기가 위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승리한 당이 이제 내각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각이 이 정부를 책임지는 형태가 이 내각 책임제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의원 내각제와 내각 책임제는. 그래서 이 새로 구성된 내각이 이제 전체 정부를 책임진다고 해서 내각 책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A당의 당원 수가 제일 높은 사람이 이제 총리가 국무총리로 이제 당선되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되는 지금 형태가 의원 내각제인데, 그럼 대통령제랑 다른 건 뭘까요? 우리는 국회의원에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죠. 국회의원 다수당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대선과 총선을 따로 하죠. 지금 우리가 직접 선거로 해서 대선과 총선을 따로 하죠. 이거는 지금 총선을 통해서 바로 총리까지 나오는 지금 제도입니다.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는 대선과 총선이 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선에선 대통령, 그 다음에 총선에서 국회의원,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은 우리가 입법, 행정, 사법 했을 때 행정부의 제일 짱이라고 볼 수 있죠. 행정부. 그러니까 굳이 삼권 분립을 나눠 보자면은, 그럼 국회의원은 어디예요? 국회는 입법부죠.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인데, 아까 말했듯이 여기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총선을 통해서 아예 행정부 정부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총선을 통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뽑으면서 모든 이제 정부 구성까지 모든 게 다 끝난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는 이 입법부와 행정부가 한꺼번에 세트로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장단점이 있겠죠. 입법부와 행정부가 같이 가면은 당연히 장점은 이제 서로 손발이 잘 맞겠죠. 무슨 이제 정책을 끌고 나가는데 손발이 잘 맞으면서 잘 갈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뭐겠어요? 단점은 만약에 썩어 먹었다. 이 입법부와 행정부가 같이 썩어먹은 집단이다 하면은 나라가 망하겠죠. 그런 식으로 견제가 되지 못한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그 완전 반대로 대통령은 장점과 단점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죠. 대통령제의 장점은 뭐겠어요? 서로 이제 이게 견제가 된다. 서로 견제가 된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으면, 단점은 뭐예요? 만약에 이 대선 주자가 A당이었는데 총선에서 다수당은 B당이었다 하면은 서로 손발이 맞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서로 이게 좀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뭐 정책을 끌고 가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런 이제 경우는 여소야대 정국이라고 하죠. 이게 뭐예요? 여당은 그러니까 작다. 그러니까 적은 규모의 의석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야당이 그러니까 많은 수의 그 의석을 차지하게 됐을 경우를 여소야대라고 하죠. 이해되죠? 여당은 뭔지 알죠? 여당은 대통령이 집권한 당, 대통령이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는 A당이죠. 야당은 B당이고, 이해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해가 안 되면은 사실 여기 지금 설명하는 거 잘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해 안 되면은 개별적으로 조금 더 찾아봐서 좀 이해한 다음에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다고 안 듣지 말고. 그리고 더 자세한 거는 이제 2학년 올라가서, 이 문과는 2학년 올라가서
정치화법 시간에 배우고 이과는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단원제와 양원제 법사, 이거는 국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회. 이거는 정부 형태고 이거는 국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회 같은 경우는 단원제와 양원제로 나눠지는데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한 번 하죠. 총선 한 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그 국회, 우리 국회의사당 따로 하나 있는 거, 하나 있잖아요. 두 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의, 그러니까 뭐 서로의 구분 없이 하나의 국회의원들, 국회의원, 그 국회만 국회가 하나라는 겁니다. 국회가 하나라는 건데, 양원제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은 상원과 하원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양원제 같은 경우는 국회가 두 개 있다. 이렇게 레벨이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거 대한민국 현행 케이스고, 그 다음에 이거는 미국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좀 더 쉽죠. 미국 케이스.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안 상태에서 수업을 들어야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 이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좀 어렵죠? 오늘 좀 수업 어려워요. 이 수업을 지금 들은 반이 있습니다. 이 수업을 이제 제가 직접 수업하는 데서 들은 반이 있는데 다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볼까 좀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최대한 잠이 안 오도록 좀 수업이 잘 듣도록 이제 노력을 했으니까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 52년에 이승만 정부 같은 경우는 직선제, 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와 그 다음에 국회 양원제를 하는 것을 추구를 합니다. 아까 설명 안 했는데 단원제와 양원제의 장단점이 또 있겠죠. 보면은 국회가 하나예요. 하나면은 한 목소리 나오니까 국회의 힘이 세겠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국회 힘이 세다는 거는 대통령을 잘 견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양원제로 가면 어떻게 해요? 양원제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양원제로 가면은 국회가 쪼개지니까는 힘이 좀 분산되죠. 그러니까는 국회 힘이 좀 적어지고 대통령 힘이 강해진다. 그러니까는 이승만 같은 경우는 직선제, 대통령 지금 간선제로 뽑으면은 본인이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는 국민이 직접 뽑게 하자 하면서 대통령이 자기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밑밥을 깔아놓은 거죠. 양원제로 하면은 뭐가 좋아요? 아까 말했듯이 국회가 갈라지니까는 대통령을 견제하기 더 어렵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승만 정부는 이렇게 추구를 합니다. 이렇게 개헌안을 제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안이 있다. 그 다음에 국회는 어떻게 제출하냐면은 내각 책임제를 하자. 이 대통령한테 모든 권력을 주니까는 이게 좀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는 내각에서 이제 바로 총리를 올리는. 근데 이거 내각 책임제 같은 경우는 국회의 권한이 좀 더 높아지겠죠, 당연히. 왜냐면은 국회의원이 뽑히는 순간 거기에서 정부 형태가 다 결정이 되니까는 국회를 더 강화시키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원제.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국회가 쪼개지지 않고 하나로 있으면은 국회가 힘을 내기가 좀 더 편하겠죠. 대통령을 견제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것도 서로 자기들 이거는 국회에 유리한 안이죠. 그래서 서로 자기들만 유리한 안을 이렇게 제출을 하니까는 여기에서 뽑아서 이승만 정부가 이제 공포정치로 몰아나가지고 이걸 이렇게 조금 자기한테 유리한 제도로 그러니까 개헌안을 뽑아서 이제 개헌을 했다고 해서 발췌 개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 보면은 제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지금 이승만의 반대 세력이 당선이 많이 되니까 야당 후보가 대거 당선이 되니까는 2년 뒤에 있을 이 대통령 선거에 지금 유리하지 못하게 되는 형국입니다. 지금 그대로 제도를 두면은. 그래서 개헌을 하는 게 발췌 개헌입니다. 그 전에 발췌 개헌을 하기 전에 이제 부산에서 임시수도였던 부산 정치파동이라는 걸 일으켜가지고 비상계엄령 딱 때립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나서 야당 국회의원이 약간 빨갱이 같다 약간 이런 이제 명목하에 야당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고 이제 여당 국회의원들만 모아놓고 이제 선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발췌 지금 이승만 정부 안과 국회 안을 절충해가지고 이승만이 직선제와 그 다음에 국회 단원제를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선제와 단원제,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가 좀 더 키포인트겠죠. 대통령 직선제와 내각 책임제의 일부를 절충해가지고 올린 게 바로 발췌 개헌이었다. 그래서 지금 포인트 뭐겠어요? 자기가 어쨌든 그 다음에도 해먹을 수 있게 직선제로 바꿨다라는 게 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 달 뒤에 발췌 개헌이 있는데 발췌 개헌이 있고 나서 한 달 뒤에 이제 대선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직선으로 이제 대선이 벌어지게 되고 그 뒤에 결국에는 2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당선이 되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좀 어렵죠. 이게 여러 가지 용어 설명이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본인들이 한번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승만이 2대 대통령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뒤로 이제 53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54년에 다시 개헌을 합니다. 왜 개헌을 했냐? 이게 4.4.5.2 개헌인데 지금 2년 뒤에 4년 뒤에는 다시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겠죠. 4년 임기니까. 근데 이승만 1대 대통령 했고 2대 대통령 했어요. 근데 우리가 헌법에서 뭐라고 했어요? 맨 처음에 헌법에서 대통령은 4년 임기하고 1회만 중임이 가능하다라고 어제 처음에 못 박아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그대로 두면은 이승만은 다시 대통령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죠. 지금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개헌을 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이 4.4.5.2 개헌은 뭐냐면은 이승만이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게 그거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4.4.5.2 개헌을 했는데 이 4.4.5.2이 뭐냐? 4.4.5.2 이게 뭐냐? 넉사자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넉사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이 이것도 알죠? 죽을 사자. 사는 죽고 그 다음에 다섯이죠. 다섯이면은 들어가는 4.4.5.2 개헌. 이건 뭐예요? 반올림입니다. 반올림. 이거는 그냥 가볍게 저렇게 안 적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반올림을 하자 아니면 올림을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이거는 반올림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반올림을 통해서 이 개헌안을 통과시켰다라고 해서 4.4.5.2 개헌이라고 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개헌이 지금 몇 번째인가요? 지금 개헌이 여기서 지금 발췌 개헌이 1차고 1차가 발췌 개헌이고 그 다음에 4.4.5.2 개헌이 2차입니다. 두 번째 개헌입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4.4.5.2 개헌의 내용을 보면은 이 4.4.5.2 개헌은 아까 말했듯이 대통령이 돼야 되잖아요. 이승만이 이제 다시 후보로 나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승만이 2대 대통령에서 56년까지 하고 이제 대통령 못 나와야 되는데 이걸 나올 수 있게 개정을 합니다. 뭐라고 개정하냐면은 개헌 당시 이때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 제한 조항을 미해 적용하겠다. 이해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대통령인 사람은 이게 어쨌든 초대 대통령이잖아요. 이승만이. 그러니까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니까는 이 개헌 당시에 4.4.5.2 개헌할 때에 하고 있는 대통령은 중임 제한 1회밖에 못하는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겠다. 그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개헌을 합니다. 그게 4.4.5.2 개헌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거 당연히 반발이 심하겠죠. 이게 무조건 찬성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딱 한 표 차이로 이게 부결이 됩니다. 부결과 가결 알죠? 부결은 안 된 거, 가결은 된 거. 그래서 부결이 됐다는 건 안 된 거잖아요. 정족수가 딱 한 명. 그러니까 이게 지금 4.4.5.2 개헌은 그 전체 그 참여 과반 정족수의 3분의 2가 돼야 됩니다.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 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3분의 2가 넘어야지 이게 개헌안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숫자로 이제 제가 정확히 좀 알아봤는데 총 정족수가 203명입니다. 총 정족수 203명인데 203명의 3분의 2가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3분의 2. 근데 이제 찬성이 얼마가 나왔냐면 135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반대가 60표. 그 다음에 그러면은 또 뭐가 있어요? 기권이 있겠죠? 기권이 7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권이 없이 찬성과 반대만 나오면은 소수점 나올 일이 없죠. 근데 기권이 나와버리니까 소수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분의 2를 따져 보니까는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도 계산해 보면 나오겠지만은 145.333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 정족수를 넘기려면 136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136을 넘어야지 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가 되는 건데 이 136표가 어쨌든 안 넘었으면 부결이잖아요. 원래는 당연히 부결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자유당 정부,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여기 지금 뒤에 있는 3 있잖아요. 3. 이 3을 이거는 죽일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걸 왜 죽이냐. 이게 어쨌든 135표까지만 부결이고 이 0.333이 있으니까는 이게 올려가지고 136표를 할 수 있지 않냐라고 때를 써가지고 개헌안이 통과가 됩니다. 말도 안 되죠. 사실 반올림도 아니죠. 3이면은 여러분 알잖아요. 3이면 반올림도 안 되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그 333 뒤에 있는 게 없애버릴 수가 없고 무시할 수가 없는 거니까는 135표까지만 135.0까지만 부결이고 그 위에는 가결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게 이 4.4.5입 논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어거지로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승만이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가지고 56년에 2년 뒤에 이제 대선을 다시 한번 치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직접 뽑고 있어요. 지금 직접 뽑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지금 정리하면서 듣고 있죠? 이거 그냥 듣고 있으면 나중에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 56 이제 3대 대통령 선거, 3대 대통령, 4대 부통령 이제 뽑는 이제 선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우선 대통령은 이승만이 됐고 부통령은 장면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 선거에서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 이승만의 반대로 나왔던 게 바로 조봉암이라는 후보였는데 이 조봉암은 이제 민주당도 아니고 그냥 무소속이었어요. 무소속.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요. 무소속 후보였는데 이 무소속 후보였던 조봉암이 이 이승만을 거의 제낄 뻔했어요. 막 이제 진보 성향을 갖고 있었던 이제 무소속 대통령 후보였는데 얘가 돌풍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잘못하면 떨어질 뻔한 거예요. 이승만이 격가스로 이때 대통령이 당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근데 또 뭐가 문제냐면은 부통령 이승만은 지금 자유당 정권입니다. 자유당인데 이 부통령으로 된 장면 같은 경우는 민주당 출신입니다. 민주당. 그러니까 야당입니다. 이 자유당에 반대했던 야당 출신이 부통령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이승만이 되긴 했지만은 지금 자유당 정권이 점점 수세에 밀리게 되는 형국이 된 겁니다. 이해되죠? 야당이 점점 세력을 늘리게 되면서 자유당, 지금 여당이 지금 점점 이게 세력권에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위기를 느낀 이승만 정부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다음에 또 선거를 하게 되면은 이 조봉암이가 다시 나오면은 선거 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불안감이 있죠. 그래서 이 조봉암을 보내버리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진보당 사건이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 56년 여기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 조봉암, 진보 성향의 무소속 대통령 후보였던 조봉암이 돌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 민주당 출신의 장면이 당선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수세에 밀리게 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 조봉암이가 처음에 무소속이라 했잖아요. 이 무소속 후보가 이제 새로운 당을, 이제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과 새로운 당을 창당을 하는데 이 당이 바로 진보당이었습니다. 이 진보당을 이제 창당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 진보당이라는 당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얘네들 빨갱이들만 모아놓은 당이다. 라고 이제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가지고 너희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죄 해가지고 너희 간첩들이지 하면서 조봉암을 사형시켜버린다.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진보당 사건으로 해서 진보 세력을 완전히 와해시켜버리고 조봉암을 죽인 사건이 바로 진보당 사건이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그 진보 그 성향을 띄었던 경향신문까지 폐간시키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지금 경향신문하고 똑같은 경향신문이에요. 폐간됐다가 다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보당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보당 사건까지 일으키게 되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대통령을 여기까지 해먹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수업을 우선 여기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여기 내용을 계속 하면은 여러분 자막을 잘 안 들을 것 같아서 지금 이 밑에 있는 내용까지 한꺼번에 같이 지금 쭉 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이 3.15 부정선거 이제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앞에도 당연히 메인이에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보는 4.19 혁명 내용이 다음 시간에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필기하면서 다음 시간을 이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꼭 이어서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